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국어공학과 강문정 교수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것은요, K-뷰티입니다. 조선의 패션은요, 화려했어요. 우리 조상들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진심 꾸몄어요. 심지어는요, 머리의 장기 때문에 목이 꺾여도 죽을 정도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뿐만 아니라 조선은요, 이 염색이라고 하는 기술, 중국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더불어 화장품, 굉장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요, 왕실부터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은 화장품이 있었어요. K-뷰티 조상의 중심에 있었던 가채정, 연모, 매봉구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자, 조선시대 때 가발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 걸까요? 여러분, 남성은요, 주로 갓근과 옥으로 만든 관자, 이 가세 이제 장식품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조선 초기까지는 귀걸이를 했어요. 임진왜란 때 이제 잘려나간 귀가 조선인 건지 일본인 건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귀를 보고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건 조선인의 귀다라고 판명을 할 정도로 남성들의 귀걸이 문화는 조선 초에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자, 여성은요, 아주 풍성한 그 가채와 비녀, 그리고 이제 각종 놀이개로 이제 치장을 했습니다. 특히 머리숱이 많아 보이도록 덧넣은 머리를 다리라고 불렀는데요. 이러한 다리를 넣어서 머리를 풍성하게 꾸미는 것이 이제 유행이었던 거죠. 이것은 연산군 때 굉장히 절정에 이르렀어요. 연산군은 이제 1502년 공주들의 의뢰에 쓴다는 이유로 다리 150개를 이제 바치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왕실에서도 포기하지 못했던 가채, 이 가채를 만드는 장인, 가채장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근데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는 머리를 함부로 못 잘랐잖아요. 이게 효도에 어긋나서. 자, 그렇다면 가채에 쓰이는 머리카락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인조모가 없었잖아요. 대부분 이제 실제 머리카락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남성들은 상투를 만들 때 가운데 머리를 잘라요.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상투는요, 그러니까 계란보다 조금 키 큰, 이게 여러분이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동그스름하게 되는 이 상투가 가장 맵시 있는 상투예요. 그런데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이 상투를 못 틀어요. 뭉툭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작고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머리를 자르고 옆에 머리를 이렇게 모아서 상투를 틀면 머리숱이 많은 남성들은 아주 예쁘게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패코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들은요, 그 머리카락으로 가채를 얹어 아름다움을 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죄수들의 머리카락, 이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고요. 또 승려가 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잖아요. 이 머리도 가채를 제작할 때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가채를 만들 때는요, 단순히 그냥 따은 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걷어들인 머리카락, 대부분 다 남자들의 머리카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 모질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검은 구름처럼 풍성하면서도 윤기가 잘 흐르는 이제 가채를 만들려고 하면 다양한 기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약품을 써서 머리카락을 균일하게 다듬어요. 영조 정순후 가래 도감의궤에 따르면 이제 가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뭐 당주홍, 홍합사, 황밀, 송진, 주사, 마사, 뭐 홍향사, 소금, 참기름 등등등 이런 재료를 썼다라고 언급이 되고요. 수거한 머리카락을 그곳에 담가서 탈색했습니다. 이 탈색한 머리카락을 아주 짙은 검은색으로 다시 염색을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을 염색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죠. 그 다음에 빗으로 가지런하게 빗어서 따서 촌농으로 고정했어요. 이렇게 해서 기본 모양새가 잡혀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광택을 이제 내면 검은 구름처럼 풍성하면서도 윤기가 흐르는 가채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가채,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가채 하나가요, 초가집 6, 7채는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렇게 풍성해지는 가채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이것 때문에 목이 부러져서 죽은 여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덕무라는 분의 청장관 전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근래에 어떤 집에 13살 난 며느리가 가채를 높고 무겁게 만들었다가 시아버지가 방 안에 들어오자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서다가 가채에 눌려 목이 부러졌다.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크고 무거웠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풍성해지고 커진 만큼 가격도 치솟았던 거지요. 가채로 인한 사치 풍조가요 정점에 달하자 가채 금지령이 선포되기에 이르릅니다. 사치는 물론이고 이게 죽음까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조는 이 가채를 금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쪽집머리를 하되 족두리로 장식하라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게 잘 지켜지지를 않았어요. 결국 다시 가채를 사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정조 때도 마찬가지로 가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가채신금 3옥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가채 금지를 법으로 공표하면서요. 한문으로 이제 그거를 초안을 잡고 한글로까지 번역을 해요. 그런데요. 가채는 인기가 식을 줄 몰라요. 왕이 금지하는 명까지 냈으니까 약간 자제하는 모습은 보여요. 크기도 조금 작아지고 그 다음에 모양도 조금 단순해지긴 하지만 이게 조선이 망할 때까지 가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또 아이돌들에 의해서 이제 한복이 굉장히 해외에서 많이 화제가 됐죠. 특히 한복의 컬러풀한, 그러니까 이 고운 색깔, 이거 굉장히 극찬을 받아요. 그런데요. 조선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역시 뛰어난 염색 기술을 가졌어요. 중국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 정도로 뛰어난 염색 장인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연모라고 칭했고요. 연모 덕분에 염색 기술은 급격히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이제 백이민족이다 불릴 정도로 흰 옷을 즐겨 입었죠. 근데 어떻게 조선시대는 이 염색 기술이 이만큼 발달할 수가 있었을까요? 삼국시대 때부터 흰 옷을 즐겨 입었어요.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심지어는요 19세기 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서양의 이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장을 딱 보면서 마치 손밭에 온 것 같다라고 묘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흰색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전쟁과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상복이 하얀색이었어요. 조선 사람들은 상복을 자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팔촌 이내 친척들은 상을 당하면 상복을 입게 된 것이 법이었고요. 특히 왕실에서 탕이 나면 일정 기간 동안 조선의 백성들은 또 상복을 입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은 대부분 다 옷이 단벌이었는데 상복과 일상복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얀색 옷을 굉장히 즐겨 입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파했어요. 형상복과 상복이 구분 없으니까 유교적 예법에 맞지도 않아. 특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색은 푸른색인데 그래서 푸른색 옷을 입으라고 권장까지 해요. 심지어는 세종대왕께서는요 관원들에게 푸른색을 입으라고 직접 이제 명령까지 해요. 관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하, 염색값이 너무 비싸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라고 이제 말을 하죠. 비용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비쌌을까요? 조선의 염색은 정말 뛰어났어요. 그래서 품질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중국에까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송나라 사람인 왕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림지에 따르면 고려는 염색을 잘하는데 특히 홍색과 자색이 매우 아름다웠다 라고 하죠. 조선의 자주색 비단에 반해서 10필이나 넘게 염색을 해간 중국 사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화학약품으로 염색한 게 아니잖아요. 염색값은요 직물과 색상에 따라 그 가격이 달랐어요. 좀 조선 말기 기록에 해당해요. 만기 요람에 의하면 자주색 명주는 노란색 명주의 5배가 됐고요. 붉은색 모시는 노란 모시의 10배가 됐다는 거죠. 부자들은 부의 상징으로 화려한 옷을 사치스럽게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연모는 부자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고종 때 물가 경제의 어떤 지표들이 기록되어 있는 탁지준절이라고 하는 기록물이 있어요. 이 기록물에서는 연모에게는 수공포라고 하는 이제 수공비를 지급했는데요. 비단 10필을 염색해야 3배 한 필이 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자, 이것은 쌀로 환산을 하면 대여섯 말 가격 정도가 돼요. 최고의 기술자인 염색 전문가들, 이 연모들 덕분에 조선의 염색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요. 우리의 한복은 아름다워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어떤 처후는 뭐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화장인데요. 조선은 화장의 나라였습니다. 이 화장품을 방문 판매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매매할 매자에다가 가로 분자, 이 분자가 화장을 의미해요. 매분구라고 불렀습니다. 이 화장에 대한 기록은요, 왕실뿐만이 아니라 이 사대부의 여성들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해요.
기생들을 왕실로 불려들여서 연희를 자주 했던 연산군. 연산군은 진짜 이 여성의 미용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특히 이 화장품을 전담하는 이 보염석까지, 즉 쉽게 말해서 부사를 하나 만들 정도예요. 왕실에서 필요한 각종 의복과 이제 화장품을 공급하는 일을 전담하기까지 해요. 또 굉장히 유명했던 문인이에요. 유희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근데 아내가 이제 화장품을 팔아서 남편 유희춘의 집무실을 이제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얼마나 높은 관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통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당시 남녀를 분류하고 가는 허리와 하얀 피부는 절대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농경사회에서 하얀 피부를 유지하려면 밭에서 일하는 분이 가능했겠어요? 하얀 얼굴은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신분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가꾸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의 그 미용의 실상을 굉장히 자세히 이제 설명해 놓은 책이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성 생활 백서입니다. 이 규합총서에서는 화장품을 만드는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면지법이라고 얼굴에 영양분을 주는 화장품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겨울에 얼굴이 거칠고 터지는데 달걀 3개를 술에 담가 봉하여 28일쯤 두었다가 얼굴에 바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트지 않고 윤이 나며 옷 같아진다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또 오늘날의 스킨처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미안수를 만들었는데요.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사용했고요. 더해서 향이 좋은 꽃을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얼굴빛을 뽀얗게 만드는 분은 여인들이 가장 갖고 싶은 화장품이었는데요. 분꽃 열매와 쌀, 보리 등을 곱게 말아 만든 백분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부착력입니다. 막 뜨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납이 필요합니다. 납. 그래서 이런 어떤 분들은 납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독성이 좀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살이 굉장히 썩어가는 부작용까지 생기는 그런 겁니다. 매분구 이들의 활동은 굉장히 다양한 기록에 등장을 해요. 1488년 성종실록의 기록에는요, 매분구이면서도 로비스트로 추정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요. 망오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성인데요. 그녀는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남이 재물을 조정관리들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뇌물을 전달하는 전달책인 거죠. 1900년대 들어서면서 화장품 판매는 본격적으로 상업화되고 기업화되기 시작했어요. 황성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에 연녹향이라고 하는 수입 화장품 광고로 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은 뭘까요? 박가분입니다. 박씨성을 가진 집안, 박가에서 만든 분이라는 뜻이에요. 특허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1918년에는 이게 특허국의 정식 상표로 등록이 됩니다. 19세기 말을 전후해서 이 화장품 판매업은 굉장히 상설화되기 시작했고 기업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만 이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동시에 이제 유통까지 담당하기에는 사실은 좀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1980년대를 전후한 그 시대까지 우리가 말하는 화장품 방문 판매업자들은 화장품의 유통을 주도합니다. 자, 우리가 세계를 살펴보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 시대 때부터 우리의 어떤 미용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들인 거예요. 조상들은요, 매우 오래전부터 미용에 관련된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을 가져왔었고요. 이것이 우리의 DNA 속에도 충분히 잠재되어 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어떤 기술력과 그리고 세계적인 안목과 맞아떨어지면서 이제는 그것을 세계를 어떤 선도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됐던 거죠. 그 근원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이 효능도 있고 독성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전해져요. 작대기로 뱀을 막 잡아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배가 고프거나 그럴 때 이제 이거를 내가 요즘 피곤해도 못 살 것 같아. 야, 매일매일 올려보내. 너무 부족할 것 같아. 심지어는 관리들은요, 이게 너무 작은데? 이거 안 돼. 더 큰 거로 잡아와. 이런 식으로 퇴짜도 놓고 본인들이 이제 착복을 해버리는 거죠. 농사 지어야 되는데 뱀을 잡아야 돼.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국어문학과 강문지용 교수입니다. 조선시대 직업 중에 하나가 땅꾼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 뭐라고 하죠? 농사꾼. 장사하는 사람 장사꾼. 그러면 뱀 잡는 사람 이거 뱀꾼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상 땅꾼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왜일까요? 굉장히 정황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조선시대는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식 뉴딜 정책을 추진을 해요. 일종의 경제부양책이죠. 왕실 건물을 산성을 파괴된 왕릉을 복원하고, 특히 여러분 서울 청계천 복원할 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영조가 청계천을 준설했다는 것. 모래와 흙 이런 것들을 쭉 파내는 걸 우리는 준설 작업이라고 해요. 영조가 이 준설 작업을 하면서 빈민들을 많이 고용을 합니다. 청계천을 준설하면서 동시에 경기를 부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빈민들이 한양으로 몰려들겠죠. 그런데 이 일이 끝나면 그럼 어디 가서 살아요? 청계천을 준설할 때 거기다 파낸 모래나 흙이나 자갈들을 도성 밖에 큰 언덕처럼 이걸 쌓아놓고 나무도 심고 풀도 심고 꽃도 피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방이라고 하는 꽃방자예요. 그 다음에 사는 매산자죠. 꽃들이 심어져 있는 땅. 지금의 방산동 일대를 설명할 때 주로 활용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굴을 파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땅꾼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과 같이 전해지는 게 영조가 땅꾼들에게 뱀을 잡는 독점권을 주면서 땅꾼, 뱀 잡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등식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 땅꾼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왜 반드시 필요했냐면 이 뱀들을 왕실로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연산군이 굉장히 피곤했었나 봐요. 어느 날 아침에는. 그래서 조회를 하러 딱 나왔다가 내가 요즘 피곤해도 못 살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말을 해요. 그래서 당시 경기도 관찰사라고 하는 연금손이라는 분이 뱀 한 상자를 이제 바쳐요. 근데 이 연산군은 야, 매일매일 올려보내, 너무 부족할 것 같아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뱀을 직접 먹었다라고 하면 수백 마리 이렇게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화사라고 하는 독사 종류의 하나인데요, 불구스름한 빛이 나는데 줄무늬가 좀 있는 그런 뱀이에요. 이 백화사라고 하는 뱀의 기름으로 만든 사유환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뱀이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어딜까요? 놀랍게도 섬입니다. 섬과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에게 뱀을 이제 곡물로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년 400에서 500마리 정도를 왕실에서 곡물로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뱀을 곡물로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뱀을 잡아야 돼. 심지어는 살아있는 채로 깔끔하게 잡아야 하고요. 껍질에 상해서도 안 돼요.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사용 기한이 1년을 못 넘어요. 이제 썩어버립니다. 곰팡이 피어버리고. 매년 사유환을 계속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뱀이 이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 진상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뱀을 잡는 행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 사자, 그냥 전문 땅꾼에게 사자, 그리고 납품하면 되지 않니? 그래서 뱀을 땅꾼들에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뱀 한 마리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산군 이후부터 막 비싸지는 거죠. 한 3 내지 4냥 정도인데 이 3 내지 4냥이라고 하는 가격은요, 여러분 쌀 2-3가마니의 가격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심지어는 관리들은요, 이게 너무 작은데? 이거 안 돼. 더 큰 거로 잡아와. 이런 식으로 퇴짜도 놓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왕실로만 이걸 납품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이제 착복을 해버리는 거죠. 중간 관리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너무너무 큰 고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효능도 있고 독성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전해져요. 연산군 시대의 민세정 형이 굉장히 아팠대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들이라든가 동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구렁이를 쪄서 또는 회를 쳐서 먹이면 낫는다더라. 그때 말했던 구렁이가 오사인데요. 이 오사는 까마귀 오자예요. 까마귀 검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먹구렁이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먹구렁이에 회나 혹은 찜을 먹으면 낫는다 해서 뱀들을 잡아서 형을 먹이기 전에 자기가 직접 먹어봐요. 먹어보고 괜찮으니까 형에게 먹인 거죠.
그래서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런데 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보다도 더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것은 뱀을 잘못 먹어서 탈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강희맹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이 뱀 잡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강릉의 약초꾼들이 뱀을 잡는 작대기로 뱀을 막 잡아서 머리를 딱 누르면 입이 딱 벌려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빨들을 빼고요. 껍질을 벗긴 다음에 화살통에 집어넣었다가 배가 고프거나 그럴 때 이제 고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뱀독에 중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뱀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빨들을 빼게 되면 그때부터 독이 거기에서 막 분출을 합니다. 그래서 강희맹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뱀을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중독되거나 죽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된 거죠. 다산 정약용도 이 뱀에 대한 내용을 서술을 한 부분이 있어요. 포항으로 유배를 갔을 때 거기에서 포항 사람들은 말이야, 이 아프니까 무조건 무당을 찾아가던데 그리고 뱀을 먹여도 안 나. 그럼 사람 죽게 되던데.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지방에서는 더더욱 이 뱀들을 많이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은 이 귀향지에서 의학에 관련된 책을 짓습니다. 처방전들을 간단히 뽑아서 백성들이 너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촌병혹치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요법에서 뱀을 많이 복용을 했어요. 뱀을 잡는 땅꾼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뱀에 대한 성질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뱀을 가지고 놀았어요. 방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뱀을 많이 막 감고 다녔어, 손에 막.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없을무의 마늘따자의 말씀은 무다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서커스를 볼 때 나오는 것처럼 뱀을 막 목에 감고 다녔어요. 큰 부러기를 목에 칭칭 감고 다녔어요. 이분들은 뱀의 특성을 정확히 간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땅꾼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뱀의 특성을 아는 거였습니다. 땅꾼들은 뱀의 습성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이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불륜을 의심해서 남편이 아내를 죽인 사건이 산속으로 유인하여서 두 손가락을 끊고 올가미로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해요. 조선시대 때도 나름 과학수사가 이루어졌어요.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서 검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했죠.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어떤 죽음에서도 원망을 없게 하라. 죽은 시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바로 오작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문종 교수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죽은 자는 말을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되죠. 현재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과학수사의 기법으로 시신의 사인을 밝혀내죠. 조선시대 때도 나름 과학수사가 이루어졌어요. 죽은 시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바로 오작인입니다. 오작인은 시신을 검하는 검시와 또 시신을 매장하는 일까지도 조금씩은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오작인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죽음을 부른다며 천대와 차별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죽음의 원인을 밝혀냈는지, 그리고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들어가 봅시다. 조선시대 때 살인이 일어나면요, 그 고을 사또가 이제 검시관을 맡았어요. 그런데 사또는 검시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또가 직접 검시를 하지는 못하지요. 검시는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이란 말이죠. 굉장히 험한 데다가 사체의 어떤 상흔을 판독하는 것은 수준 높은 법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법의학서에 근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의학서가요, 무원록입니다. 이게 뭐냐면 없을 무자에다가 원망할 원자에 기록할 녹자예요. 어떤 죽음에서도 원망을 없게 하라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의식이 이 용어에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중국 원나라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다 보면 중국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조선에 맞게 새로 설명을 더 단 신주 무원록이라고 하는 것이 출판이 되고요. 영정조 때로 오면 조선에 맞게 더한다라는 뜻 증수
무언록이 다시 출판이 됩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진 문서와 사례를 모아놓았던 것이죠. 정말 조선화됐다는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심리록이라고 하는 문헌의 내용을 확인할 기회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형조가 담당했고요. 지금 법무부에 해당하죠.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의 수령이 담당을 했습니다. 형조의 관리는 법률을 담당하는 율관과 의료적 지식을 담당하는 의관, 한성부의 서리, 그리고 검시관에 해당하는 오작인. 이제 이게 한 팀입니다. 관원이 오작인을 거느리고 시체를 안치해둔 곳에 도착하여 먼저 진술을 받는다. 그 다음에 검시를 실시한다. 날이 저물었을 경우 이튿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검시한다. 검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못해도 2번 이상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검시마다 다른 오작인들이 이제 진행을 합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첫 번째 검시, 처음 초를 써서 초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살인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사건이 벌어진 그 관할 지방에서 먼저 초검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무언록의 형식에 따라, 즉 문서의 포맷에 따라 검안서를 만들어서 상부에 제출을 하지요. 그리고 2차 검시관이 검시를 하는데 이거를 다시 복자를 써서 복검이라고 합니다. 특히 처음에 검시를 했던 초검관은 검시를 했던 기록, 그것을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고 무엇이 사용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 채 2차 검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복검관은 독자적인 검안서를 만들어서 초검관과 같은 상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검안서를 받아든 최고 책임자는 비교를 하죠. 초검관과 복검관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이건 깔끔합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나 사인이 불분명할 경우, 이럴 때는 지금 이 지역이 아닌 또 다른 지역의 오작인을 불러다가 검시를 진행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럴 경우는 4차 검시까지 하게 되고 많게는 이제 5차, 6차까지 쭉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죽어서 묻힌 후에 기존 사인이 뒤집히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건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서 검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했죠. 이러한 검시를 시신을 파서 다시 검사한다 해서 불검이라고 했습니다. 숙종은 살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체를 검시하고 조사하는 일이다. 앞으로 해당 관원이 반드시 직접 스스로 파내어 검시하여 한결같이 무언록대로, 즉 교과서대로 시행하여 혹시라도 밝히기 어렵거나 미진하게 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라 라고 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숙종은 사람이 죽은 살인사건이라면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영조는 조금 달랐어요. 영조는 시체를 검시하는데 비록 실제와 부합되지 않더라도 또 다른 근거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면 추후 검험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미 매장된 것이야말로 말을 해서 무엇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지요. 심지어 백골이 된 사체까지 파내어서 검시를 한다는 것은 2번 죽이는 일이고 너무 잔인한 일이다라고 인식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인 숙종, 바로 할아버지인 영조의 하교가 있었어요. 정조, 어떻게 했을까요? 정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777년 5월 정조는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시신을 파내어 검험하는 법, 이것을 정리합니다. 살인 후에 은닉한 시신이라면 무언록에 따라 파내어 검시하는 것 당연하지만 백골 상태의 시신이라면 반드시 관에 고한 후에 불검을 허락받도록 하라라고 하는 약간 숙종에 가까운 결정을 했지만 절차를 좀 더 분명하게 한 것이 정조였던 거죠. 자, 조선시대 때 오작인, 그들은 사인을 어떻게 밝혔을까요? 조선시대는 시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든지 몸에 칼을 대는 일은 금기였죠. 특히 이 해부를 할 수 없었던 까닭에 오작인은 이 변사체의 상태나 상흔, 이것들을 꼼꼼히 관찰을 하면서 검시를 진행했습니다. 19세기에 지어졌다고 알려진 검고에 따르면요, 오작인은 식초, 술찌개미, 삽주뿌리, 은비녀, 백지, 그리고 단목탕, 단목탕은 향나무를 끓인 물을 말해요. 약간 10여 가지의 법물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식초는요, 살인에 직접 사용했던 흉기에 뿌려서 핏자국을 찾는 데 사용했어요. 쇠붙이, 이런 것들은 녹이 슬기도 하잖아요. 이 쇠붙이를 굉장히 뜨겁게 달구어서 식초를 쫙 뿌리면
거기에 이제 혈흔이 쫙 이제 드러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술찌개미는 어떻게 썼냐면 상처 부위에 술찌개미를 넣어서 상흔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썼습니다. 은비녀와 은막대,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사극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왕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갈 때 은막대를 이렇게 집어넣고 빼잖아요. 은수저, 은젓가락을.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소위 독살이라고 하는 것, 즉 독은 10중8구가 비상이었어요. 비상을 황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황과 은이 결합이 되면서 검게 변하는 성질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신에 목구멍이라든지 항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 은비녀를 집어넣고 꺼내면 독살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었던 거지요. 백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얼굴에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 독살을 당한 시신 같은 경우는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 이 구멍을 통해서 독기운이 나오거든요. 그 독기운이 이 백지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삽주뿌리 같은 경우는 시신이 오래되면 부패하잖아요. 이 삽주뿌리를 태워서 악취를 제거하는 데 쓰기도 했고요. 향나무를 끓인 물, 이것은 이제 시신을 깨끗하게 닦는 데 이제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실제 기록은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비교적 이제 최근의 일이에요. 약 한 120년 전의 일인데요. 1904년의 일입니다. 6월 3일 날 경상도 문경군 신북면 화지리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천민이었던 정의문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양반인 양재천의 아내 황 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때 당시 군수였던 김영년이라고 하는 분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오작인인 김일남을 대동해서 가서 검시를 딱 해요. 일단 독살인지 아닌지를 검시합니다. 즉 은비녀를 넣어서 판단을 하죠. 독살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시신 곳곳에 구타한 흔적들이 뚜렷하게, 즉 피멍든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되고요. 뒷목에 끈으로 조른 흔적이 일자처럼 쭉 나 있어요. 목 매달아 죽으면 뒷목은 안 나거든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겸시 결과를 문경군수인 김영년에게 보고합니다. 자살 아니에요. 이거 구타해서 끈으로 목 졸라 죽인 다음에 매단 거예요 라고 하는 결론을 내지요. 자, 새로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군수였던 김영년은 황 씨의 남편을 추궁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게 사실은 불륜을 의심해서 남편이 아내를 죽인 사건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안재찬의 아내인 황 씨는 강간미수 사건에 휘말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 씨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도망을 쳐요. 안재찬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정의문 집을 찾아가지요. 근데 없어. 어떻게 잡지는 못했어. 죄 없는 할아버지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못 이겨서 정태극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버립니다. 네 부인하고 우리 손자하고 내연관계했어 라는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안재찬은 아내인 황 씨를 굉장히 심하게 구타를 해요. 그리고 올가미로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 아내의 그 시신을 거기에 가서 매달아 둔 거죠. 오작인 김일남의 꼼꼼한 검시 기록 덕분에 이 사건이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오작인은 존경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자, 오작인은 시신을 만든다는 이유로 또 시신을 매장해야 됐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차별과 천대를 받았고요. 심지어는 가짜 뉴스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어요. 오작인은 전염병이 돌거나 흉년이 있어서 많은 죽음들이 생기게 되면 이 죽음들을 좀 수습하는 일도 같이 했습니다. 16세기 조선에서는 악질이라고 일컬어지는 병이 유행을 해요. 사람의 간이나 쓸개나 손가락을 먹으면 악질이라고 하는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중종실록을 보면요, 악질을 넣는 자가 산 사람의 간, 쓸개 그리고 손가락을 먹으면 낫는다고 여기고서 오작인과 거린에게 많은 돈을 주고 사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나오죠. 돌아가신 관찰사 유세침의 집에 약 10세 정도가 되었던 아이종을 어떤 사람이 납치를 해요. 그리고 산속으로 유인하여서 두 손가락을 끊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온몸에 상처를 입혀 거의 죽게 되었는데 요행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이런 풍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록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수사를 맡았던 사헌부는 아이를 유괴하고 그 손가락을 자른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오작인 아니면 거린을 지목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오작인이 범인으로 밝혀진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면 항상 외과적 능력이 탁월했었던 오작인이 가장 먼저 의심을 받고 지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제 저에게 당신은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오작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은 풀려나야 되는 것, 이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오작입니다. 불법과 합법 중에 불법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100% 불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인간의 마음을 돈으로 환산한 사람들이거든요. 조선시대 사기꾼 편사입니다. 남행의사를 이제 사칭을 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문서로 위조를 해서 사람이 이용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건 정부가 뒤집힐 일이에요. 시대 사기 사건이 또 생깁니다. 누구도 믿지 마라.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문정 교수예요. 이번에 여러분하고 만날 것, 불법과 합법 중에 불법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이거는 뭐 거의 100% 불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사기꾼 편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해군 일기에 참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요, 중앙은행 터는 거예요. 광해군까지만 하더라도 쌀은 화폐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세금으로 쫙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으로 받은 쌀들을 쭉 싣고 오는 거죠. 현금 차량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터는 거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명망가의 이름을 이제 사칭을 해서 빚을 받으러 왔다라는 핑계로 이거를 빼가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죠. 명망가를 사칭해서 국가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빼가는 일은요, 굉장히 많았다라는 기록들이 꽤 있어요. 누구도 믿지 마라. 이게 사기꾼의 가장 기본적인 담론이지요. 이 사건은 이제 한 스님이 형벌을 받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스님의 이름은 처경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금기를 건드렸어요. 이 처경이라고 하는 스님 굉장히 잘생겼었나 봐요. 용모가 굉장히 맑고 아름다웠다라고 했는데, 처경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스승을 버리고 경기도 일대에서 굉장히 신통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자기를 위장해서 떠들고 다녔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불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젊은 여성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간음을 저지르기도 해요. 나쁜 놈이죠. 그런데 여종 중에 한 명, 이제 묘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소현세자가 예전에 유복자가 있었다고 전해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경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사기꾼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잘 돌아가자, 팍 돌아가는 게, 그래, 내가 죽었다고 알려졌으면서 발견되지 않았던 소현세자의 유복자 행세를 하면 이거 국가도 속일 수 있겠네. 그래서 왕실의 종친이었던 복창군의 집안의 사람한테 정보를 캐요. 진짜 같거든. 그래서 소현세자의 유복자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이제 4월초 9일생이라고 하는 생년월일까지도 딱 적죠. 당시 이제 허적이라고 하는 분 영의정으로 있었는데 울면서 이제 이분을 찾아가지요. 종이를 탁 제시하면서 강빈의 친필입니다. 두려워서 이제까지 내가 이 출생의 비밀을 내가 이제 밝히진 않았어. 그런데 이제 태평선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와서 밝힐 때도 된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금기를 건드린 겁니다. 그거는 정부가 뒤집힐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정도의 큰 일입니다. 이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본의 수사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보니까 뭐 소현세자는 4월 26일 날 상을 치렀는데 초 9일 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복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강빈이라고 하는 친구는 당시 썼던 용어가 아니거든요. 의심이 아니라 잘못됐다라는 걸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거죠. 이거는 조선 왕실을 모욕한 사건이에요. 결국은 차명에 처해진 거죠. 이게 이제 명망가를 사칭한 사기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요, 마음 아픈 생계형 사기범들도 있어요. 사실은 사람의 시신을 이용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옥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성진사전이라고 하는 서사문학인데요, 이 작품에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러한 인간들이 있는지 참 오래되었다. 간교함이 날로 심해지고 사기가 날로 들끓고 있다. 굶어서 죽은 시체를 업고서 밤에 남의 집 문을 열어젖히고 주인을 급히 부른다. 성질을 막 돋운다. 그리고 주먹질을 하게 하는 데까지 이른다. 비로소 큰 소리를 친다. 주인이 내 친구를 죽였어. 그리고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주인은 영문도 모르고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겨우 이 사건이 수습된다 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은 아이의 시체를 이용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부잣집의 재물들을 탈취해요. 이게 생계형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굉장히 짜증이 나요. 이용할 게 없어가지고 시체를 이용하나?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마음 착한 순진한 사람들, 도시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다소 어리숙하게 보이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사기쳐먹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종 때 이제 박막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납을 은이라 속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막동 일동은 납 조각을 만들어서 일부러 길가에 쫙 뿌려 놔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은 은과 납이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가는 사람들이 그걸 딱 주우면 그 뒤를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그 뒤를 따라가서 값비싼 은 조각을 길에서 잃어버렸는데 주워서 돌려주는 사람에게는 살해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좀 관찰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납을 주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은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딱 보내줘. 그러면 사기꾼은 맞아, 이건 내가 잊어먹은 은이야, 보답해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돈이 없네 하면 다른 팀원이 한 명이 또 탁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야, 그 뭐 그럴 것 없이 당신이 굉장히 중요한 보물을 이미 잃어버렸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반값에 해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진한 이 사람은 맞아, 내 은을 주었는데 이거를 100만 원짜리면 50만 원만 주면 된다고?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그거를 반값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은을 주었다라고 착각하는, 즉 사기를 당한 이 사람은 이걸 교환하려고 딱 가보면 이건 은이 아니야, 납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재물을 이렇게 쌓았던 사기꾼들. 뿐만이 아닙니다. 둔갑술로 귀신을 부리면서 마치 환술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기치는 이상건이라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귀신을 부려서 은화를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부려서 은화를 얻으려고 하면 도장이 찍힌 종이가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도장이 찍힌 빈 종이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인감도장이 찍힌 거죠. 놀랍게도 이 사람 공문서 위조를 꾸밉니다. 이것을 부동산을 구입하는 문서로 위조를 해서 부동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이 또 횡행했죠. 지방에서 올라온 순수한 노인들이 당하는 사기도 있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옥이라고 하는 분이 동산기를 짓는데 그중에 3가지를 얘기를 해요. 가난한 노처녀가 시집 가는 것, 백없는 군인이 벼슬 하는 것, 가난한 선비가 과거 시험 보는 것. 이것이 한양에서 가장 힘든 3가지라고 해요. 18세기 말에 빽이 없는 군인들이 벼슬길에 나가는 것은 3대 어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문과에 합격한 무인이 자기 전 재산을 쫙 가지고 서울에 출세해 보겠다고 올라와요. 약 300량 정도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벼슬을 구하려고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 눈앞에 병조판서 집에서 사환을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요.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의 사환이라고, 비서인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무인이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기꾼이에요. 병조판서 집에서 일하는 사환이라고 이제 위장한 거예요. 그래서 접근한 겁니다.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당신 무인인 것 같은데 벼슬하고 싶지, 내 국방부 장관 비서야. 그래, 갖고 있는 거 얼마야? 했더니 이제 300냥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기꾼들은 300냥에 맞게 꾸밉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장관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누님이 계셔. 두 번째, 국방부 장관님이 말이야,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 정책적 자문을 하는 동료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뇌물을 쓰면 틀림없어. 마지막으로 이게 백엔머리 송사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장관님이 정말 아끼는데 연녀가 있어. 자, 이 3사람한테 뇌물을 쓰자 이거지.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300냥을 어떻게 나누냐면 병조판사의 피부치로 누님이죠. 이분에게 가장 많은 돈을 써야 돼. 야, 이분한테 100냥 뇌물 쓰자. 오케이. 그 다음에 정책 자문하는 사람한테 한 50냥 정도 쓰자. 그 다음에 내 연녀한테 한 50냥 쓰자 라고 하면 200냥이 나간 거잖아요. 50냥은 야, 네가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돼. 명품 야, 하나 맞춰. 신발 좋은 거 하나 사. 네가 번듯하게 보여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너의 외모를 꾸미는데 50냥을 써. 어우, 이거 뭐가 땡기잖아. 이거 진짜인 것 같잖아, 진짜. 나머지 50냥은 나한테 줘. 이게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서울에서 네가 벼슬 얻을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써야지. 그러니까 이 무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털리는 겁니다. 팀을 꾸려가지고 한 사람을 다 빼먹는 겁니다. 결국 이 무인은 100냥만 자기 돈으로 쓴 거예요. 300냥 중에 200냥은 그냥 다 사기꾼들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치밀하게 사기꾼들이 도시에서 활동했다는 거죠.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범죄 영화 중에 최고로 보거든요, 이 영화를. 이 영화가 최고인 거는 마지막 나레이션 때문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상식보다 탐욕이 크다. 탐욕스러운 사람, 세상을 모르는 사람, 또는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를 만날 수 있다. 즉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바라는 사람, 가질 수 없는 건데 가지려고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본인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남들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기꾼을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 나쁜 놈이죠. 중범죄예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우리 안에 있는 물질적인 욕망들, 탐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